제2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태국 편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편, 어, 태국 2020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미지 교수님입니다. 이미지 교수님은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태국에 일본 문화가 들어가는 거와 한국 한류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신 보기 드문 동남아 태국어도 가능하고 현지성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결합한 보기 드문 인재십니다. 태국 2020 편을 이미지 선생님께 30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토론 10분, 그다음 질의응답 10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이미지라고 합니다. 전대성 교수님께서 뒤에 소개를 잘 해주셔서 조금 발표가 부담스럽네요. 인재는 아닌데, 어, 저는 이번 국가 리뷰에서 태국을 맡았는데요. 원래 공동 저자로 부산외대 김원구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오늘 국가 리뷰 발표는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말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접속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20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태국의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 그리고 특징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발표가 작년 1년간을 회고하는 것이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이 작년 12월 말부터 태국에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저도 홍문수 교수님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까지 조금 반영을 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의 태국을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 가정의 변화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타이식 민주주의는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문 발표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태국에서는 2019년에 프라윕 정부가 민간 정부로서 새로 발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갈등과 정치 대립, 그리고 2014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가정의 변화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 반정부 집회가 전개된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반정부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조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코로나19는 태국 경제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태국은 2020년 3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런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2020년 태국 경제에는 어떠했는지를 주요 수치들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태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게 대중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태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킹덤 오브 타일랜드, 네, 바로 국왕이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태국의 정치 체제는 1932년 입헌 혁명을 통해서 절대 왕정이 붕괴되고 입헌 군주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헌 군주제에서는 군주의 역할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수상이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국왕은 현 왕조 라따나코신, 짝그리 왕조라고도 하는데, 라따나코신 왕조의 10번째 왕인 라마 10세 마하와치라롱권 국왕의 치세하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이 현 국왕의 모습입니다. 이 현 국왕은 2016년 10월에 이제 너무 유명한 왕이죠. 부친인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면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프라윕 짜노차 총리로 육군 출신인데 2014년 잉락 친나왓 정권에 대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입헌 군주제 도입 후에 현 정권까지 총 19번 내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 13번 내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2014년 쿠데타가 바로 이 13번째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인해 태국은 아주 오랜 기간이죠. 5년간 군사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드디어 민간 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쿠데타를 이끈 프라유 정권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 사진이 프라유 총리의 모습입니다. 프라유 총리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에 상하 양원회의에서 500표를 획득하면서 총리직을 연임하게 됩니다. 즉 태국은 민간 정부로 표면적으로는 2019년에 복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이 지속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2017년 헌법에 있습니다. 2017년 헌법은 2014년 쿠데타를 이끌었던 군부가 작성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불리는 헌법이 1997년 헌법인데요. 이 1997년 헌법과 조금 비교를 해서 이 2017년 헌법이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한 헌법인지 그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양원제입니다. 먼저 상원의원을 보면 1997년 200명 공선제에서 2017년에는 전원 임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상원의원을 전부 군부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250명으로 50명 증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큰 뜻이 있습니다. 이 2017년 헌법에서 그러니까 하원 500명과 함께 상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즉 선거와는 상관없이 군부가 자동적으로 3분의 2의 표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 옆나라 나중에 발표하게 될 옆나라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4분의 2를 군부에게 할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얀마 헌법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자격에 있어서도 1997년에는 총리 자격을 민선 의원으로 제한해 왔는데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하원 의원 이외의 인물도 가능하게 만들어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원 합쳐서 가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부는 실제 이제 총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원에서는 500명 중에서는 단 125석, 그러니까 25%만 획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와 총리 선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라유 총리의 재집권에 반발해서 2020년 태국에서는 방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2020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아나콘마이당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7월부터 코로나19가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나콘마이당 이제 직역하면 새미래당인데요. 2019년 총선을 통해서 제3당,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제2당으로 급부상한 굉장히 반군부적 성향이 강한 정당입니다. 2020년 2월에 아나콘마이당은 결국 강제 해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정부 집회가 촉발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이 아나콘마이당 지금은 해산된 아나콘마이당의 그 타나턴 대표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의 편중된 판결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탁신파 정당이 승리한 총선을 무효 처리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탁신파 정당을 선거 위반으로 해산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서는 2006년 이후에 사법의 정치 개입, 특히 군부, 이제 반탁신파 군부와의 정치적 결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가 작년 12월에는 프라유 총리가 전역 후에 군 관사를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등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반정부 집회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번 집회는 과거의 집회와 비교했을 때 강력한 특정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폭력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문화적 수단 그리고 표현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어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특히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세 손가락 사인 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검지와 중지, 약지를 펼쳐드는 이 사인은 미국의 영화 헝거 게임 시리즈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정부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굉장히 능숙한 청년층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 운영에 있어서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 해외에 태국의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태국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러버덕, 이제 노란색 오리 고무 인형 러버덕이 부상을 했는데 이제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홍콩의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우산 운동과 비슷한데요. 이번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여기 김주영 선생님께서 최근 발표한 글에서 태국 그리고 홍콩 시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주셨는데 이번 태국과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 주체인 청년 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적 운동은 사실은 태국 정부가 무력 통제를 하면서 무력 시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태국 정부가 쏘는 고수압 물대포에 시위대들이 러버덕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태국 정부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10월에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들 시위대에 대해서는 왕실모독죄를 적용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41명이 왕실모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미 왕실모독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형법 111조는 국왕 그리고 왕실을 모욕하는 자는 최대 1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왕실 모독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2014년 쿠데타 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왕실 모독죄가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왕실 모독죄의 급격한 증가는 이제 새 국왕 와치라롱권 국왕이 즉위하면서 그동안 경고했던 왕실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운동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의 반발입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정치적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크게 국회 해산, 총선거 실시, 그리고 2017년 헌법 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번 반정부 시위는 과거의 집회와는 다르게 왕실 개혁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든 초점이 이 군주제 개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태국에서는 국왕에 대한 언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시위대는 이 왕실 개혁과 관련해서 10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선언문을 보면은 누구도 왕을 고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6조를 폐지하라. 그리고 왕실 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의 폐지, 그리고 2018년 왕실제사법의 폐지, 그리고 왕에 의한 쿠데타 승인 금지와 같은 10가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늘색으로 제가 쓴 부분이 와치라롱권 국왕 즉위 후에 이제 군부가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입니다. 2018년에 왕실 재산의 관리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국군 부대의 일부를 국왕의 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제 군부가 정치 개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왕의 힘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군부와 왕실은 현재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태국에서 왕실 개혁을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워 요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태국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왕실 개혁까지 외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타의식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 그리고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이른바 타의식 민주주의. 이 태국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신뢰감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의식 민주주의는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님은 2018년 이 동남아 학계에 냈던 그 논문에서 타의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보다는 좋은 사람, 이제 콘디라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장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태국에서는 이 타의식 민주주의에 의해서 군부의 정치 개입이 정당화되어 왔고, 그다음에 인제 프라윕 정부를 사릿 모델의 부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타의식 민주주의의 시작은 태국에서는 절대 왕정이 붕괴되고 왕권이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이 약해진 왕권을 회복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인물이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재임했던 사릿 전 총리였습니다. 이 타의식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다른 태국 스타일의 민주주의로서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국왕의 신뢰를 받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부분 여기서는 군부인데요. 이 국왕의 뜻을 받은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즉 선거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 이 비슷한 개념으로 국왕이 정치 위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체제가 푸미폰 국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푸미폰 체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태국에서는 헌법에 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원수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사실은 1978년에 처음 헌법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1991년에 지금의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군주가 국가 원수인 일반적인 입헌 군주제가 아닌 군주가 상징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는 특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태국 왕실에 대한 권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푸미폰 전 국왕 개인에 대한 국민의 믿음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푸미폰 국왕 같은 경우에는 70년간 제위를 했습니다. 거의 뭐 태국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도 푸미폰 국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세계에서도 가장 그 긴 제위 기간을 가진 국왕인데, 어 이 푸인퐁 국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친근한 국왕으로서 태국 국민 다수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인제 과거에 푸이펀 전 국왕이 어 인제 정치적으로서, 그러니까 국민과 민주주의의 보호자로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획득한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사 정권과 학생이 맞선 1973년 10월 학생혁명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92년 5월, 그리고 민중과 군부가 대립하여 발생한 유혈 사태 때입니다. 이때 푸미폰 국왕은 어 지 2000년 이후와는 다르게 인제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사건을 수습을 했는데, 이 두 번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와치라롱권 국왕 같은 경우에는 이 선친과 같은 부친과 같은 도덕성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뉴스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 작년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는 와중에도 이제 독일에 머물면서 또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왕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태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이것은 2001년 탁신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혼란은 2006년 쿠데타로 이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반탁시파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탁신은 친서민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그리고 도시의 저소득층, 소외층에 속한 사람들이 탁신파 그리고 도시의 중간층,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반탁신파로 이제 서로 대치해 왔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 정도가 매우 큰 사회인데 이런 도시, 농촌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대립이 바로 이 레드 셔츠, 옐로우 셔츠, 탁신파와 반탁신파의 대립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반탁신파의 행보를 보면은 그저 이제 탁신파 몰아내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2006년에는 군부의 쿠데타를 적극 지지했고 또 마침내는 군의 장기간 정치 개입마저 용인하게 되면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도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탁신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태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로 총선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01년부터 2014년 쿠데타 발생 전까지 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총선에서 선거에서 탁신파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2006년, 2014년 총선은 아까 헌재가 무효 처리를 했지만 이 두 번의 선거를 포함하면 총 6번의 선거가 일어났었는데 그 선거 모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거에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제일 밑에 2001년 선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헌법 하에 이루어진 총선으로 여기서 탄생한 정권이 바로 탁신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4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2005년 총선에서도 하원 4분의 3을 획득하면서 이제 탁신파 정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태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굉장히 유례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총선으로 탁신파가 또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2014년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촉발되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인데요. 이렇게 보라색, 하늘색 부분에 군부계 정당, 팔랑브라차라당 그리고 아나콘마이당이 새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우리 2014년 이후 정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군부의 입장 변화입니다. 1990년대 태국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쇠퇴해 갔는데 2006년 쿠데타를 계기로 군이 다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 쿠데타만 해도 군부는 스스로가 굉장히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정권임을 표명하면서 이 군부 통치 기간을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1년 3개월 후에 민간 정부의 정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던 것이 2014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군부의 통치는 이 표에서 보이듯이 5년에 달했고 총선 후의 행보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은 민간 이양 후에 군부가 정치로부터 한 발 물러났다면 이번에는 군이 직접 군부의 정당을 창당하여 지속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탁신파, 반탁신파라는 대립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아나콘마이당이라는 신생 정당의 부상인데요. 이 아나콘마이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방콕 중간층 그리고 청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존 탁신파에는 탁신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군의 개입을 용인하는 반탁신파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즉 탁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찬성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콘마이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갈등의 근원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을 조금 언급하자면 2019년
총선 실시로 인해서 국제사회 기대감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아너콘 마이당에 대한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많은 비판을 하면서 해당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태국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제압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여기 밑에 기사처럼 국제 인권 단체는 태국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비난했고, 또 미국 상원 의원도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또 태국 내 평화적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유엔 또한 태국 정부가 왕실 모독죄를 악용해서 시위대를 제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했으며 왕실 모독죄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이런 반응 속에서 태국 현지 언론에 우리 그 태국 민주화 지지 성공회대 모임 연대 활동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태국 경찰의 아까 무력 사용 그리고 강경 진압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 시위대 진압에 사용된 고수압 물대포가 바로 한국산 이미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회대 학생들은 한국산 물대포의 수출을 중단하고 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2020년 태국의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태국 경제의 가장 큰 하도 코로나19였습니다. 우리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6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때의 마이너스 7.6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조금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2.0, 2분기 마이너스 12.1, 3분기 마이너스 6.4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 12.1로 굉장히 폭락하여 최악을 기록한 후에 태국 경제는 3분기부터 크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 하면 떠올리는 고성장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또 매년 그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그리고 국왕서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반정부 집회와 같은 이제 반복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 요인보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 불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그리고 여기 2011년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태국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은 기본적으로는 내수 중심이 아닌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수 중심의 수출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집회 자체가 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그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2020년 1월 13일에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3월 중순에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가까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에 브라윕 정부는 2020년 3월 26일에 태국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는 현재까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9차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야간 시간 밤 10시 이후는 통행 금지, 그리고 쇼핑몰 영업 금지, 그리고 오락시설 폐쇄, 외국인 금지, 국경 폐쇄 등의 경제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 방역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외국인 관광 수입이 GDP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관광 전체 수입을 생각하면 GDP의 2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국경 폐쇄는 굉장히 매우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매우 엄격한 규제는 태국 경제에 즉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는데, 세계 모든 곳도 그렇겠지만 태국의 항공업계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영 기업이었던 타이항공 이미, 물론 지금은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이제 작년 12월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 쇼크로 2020년 6월에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를 조금 살펴보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약 4천만 명이었던 관광객은 2000년에는 약 67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 금지로 인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 입국자는 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다시 재개된 10월부터는 1,201명에 그쳤습니다. 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도 있어서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 침체가 컸지만 감염 상황이 굉장히 빨리 진정되면서 2021년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그래프는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 인접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이제 반대로 태국에서는 특히 이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 재개되는 등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재개되었고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정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장 27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현재 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 기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격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작년 12월 중순까지의 상황으로 제가 논문을 이제 정리할 때에는 태국은 코로나19 봉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아주 밝은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 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12월 이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2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향후 경제 회복이 그렇게 크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최근 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2월 16일에는 72명, 신규 확진자는 7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이제 작년 10월부터 재개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대한 허용은 계속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가 비상사태의 장기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국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을 명분으로 작년 3월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0명을 기록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9차례 연장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때마다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시켜 왔기 때문에 태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이런 반대파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명분이 부족한 비상사태의 연장은 코로나19를 시위대의 정치적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2020년을 살펴봤는데 제가 전망과 함께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은 2021년에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처럼 태국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은 외수 중심의 수출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태국 경제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분야는 2021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500만 명
전망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4천만 명 정도가 이제 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집회가 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 이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되었던 투자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헌 혁명 후에 태국의 정치 과정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거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국왕이 성공 여부를 승인합니다. 이제 쿠데타가 승인이 되면 헌법은 즉시 폐지가 되고 헌법하에 잠정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새 헌법 제정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2017년 헌법은 태국에서는 20번째 헌법에 해당합니다. 이제 새 헌법이 완성이 되면은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민간 정부가 발족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즉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 그리고 쿠데타를 승인하는 국왕이 정치적 갈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또는 타의식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민주적인 방법이 아마도 선거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타의식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푸이퐁 국왕 서거 후에 이렇게 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제가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는 이미 선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군부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서 일례로 2007년 그리고 2017년 헌법 초안을 군부가 이렇게 발표 전에 공포 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국민 투표에 붙였던 사실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군부로서는 비민주적인 정권을 정당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타의식 민주주의는 많은 모순 그리고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 그리고 시위대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정정 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되지만 이렇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에 계시는 김주영 선생님이신데 홍콩의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사회운동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고 이제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중국과 동남아를 연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연초에 홍콩과 방콕의 그 운동권의 뭐죠? 서로 연대와 확산 또 뭐 비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슈 페이퍼를 내셨죠. 발표에 대한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김주영입니다. 이미지 선생님 이른 아침부터 발표 잘 해주셔서 제가 태국의 2020년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 이슈페이퍼에서 태국의 시위를 다루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미지 선생님께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공부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 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정치와 경제로 태국의 2020년을 봐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시위 관련해서 연구를 잠깐 진행했다 보니까 정치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홍콩과 태국의 어떤 시위의 연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제가 태국의 2020년을 20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다 할 때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국의 어떤 청년 세대와 홍콩의 청년 세대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공산당식의 권위주의에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태국과 중국의 어떤 기존의 그 다소 우호적인 그 정부 차원의 관계를 봤을 때 이런 시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청년 세대의 연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외 관계, 이 국제 관계 쪽에서 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런 시위의 영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변주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좀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2019년에 예를 들어서 조슈아 원과 타나턴이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타나턴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밀크티 동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반중적인 이런 연대에 태국의 청년 세대들이 시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워낙 이 발표문 자체에서 정치나 경제 쪽으로 태국의 2020년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런 사실관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지 부연할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는 말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그 전망,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위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홍콩의 시위를 보면서도, 그리고 현재 지금 이따가 발표할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그런 군부의 반응을 보면서도 항상 걱정이 되는 측면이 이제 군부 차원의 그런 유혈 진압인데요. 제가 2019년 홍콩의 시위를 살펴봤을 때도 항상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나요. 홍콩도 일단 중국도 그 이전에 천안문 사태에서 그런 무력 군을 도입해서 무력 진압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2019년 홍콩 시위를 보면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태국에서는 이제 경찰이 물대포를 쏘거나 어쨌든 이제 무력 진압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군 차원의 대응은 고려된 적은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은지 그런 전망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010년에 그런 레드셔츠 그 활동가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무력 대응을 당한 이 역사가 이미 있는 태국에서 지금처럼 유례 없이 왕실 개혁을 외치는 이 시위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저는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전망에 해당이 되는데, 좀 청년 세대의 운동이 지금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장기화되려면 청년 세대만으로 머물 수는 없는 것이고, 보다 운동의 외연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대중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 차원의 운동이 태국 내의 어떤 정당 정치와도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만 이 운동이 보다 장기적으로 보다 제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아나콘마이당의 대표였던 타나턴이 이끈 그 후속 단체가 작년 12월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 시민들 차원,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는 이 현 정권 그리고 왕실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홍콩의 사례와 태국의 사례를 서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좀 그렇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우산운동 이후에 실제 참여했던 청년 세대가 정당을 만들고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에 이제 구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범민주파가 압승하는 그리고 그 범민주파 압승에 있어서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 세대가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국의 그 정치 구조, 그러니까 홍콩의 정치 구조의 그 근본적인 한계상으로 크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사실 이런 정당 정치로의 연계도 미비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나콘마이당이나 그 후속인 까오글라이당 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실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다소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운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진정한 입헌 군주제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태국의 이런 입헌군주제의 긴 역사, 그 국왕이 어떤 불교나 군부와 함께 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권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일부 청년 세대의 주장으로 진정한 입헌군주제가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시위대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해볼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그다지 밝게 전망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이미지 선생님께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전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영 선생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그 답변 듣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지난 일과 관련해서 지금 세 손가락 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손가락 사인이 미국 그 영화 헝거 게임에서 도입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궁금해요. 왜 어찌하여 그걸 그렇게 차용하게 되었을까 시위대들이 그것도 굉장히 창의적이긴 한데 그 창의성이 왜 구체적으로 그거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얀마로까지도 전파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미지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니까 미디어 그 와치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 비밀을 알고 계신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이번 패널의 발표 토론자들이 다 여성분들이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태국과 미얀마에서 이 여성들의 그 시위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특히 여학생들 태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여학생들 젊은 여성들의 이 민주주의 요구, 그다음 반독재 시위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한 가지 추가드리면 언제쯤 태국 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지 선생님 만약 개인이 필드웍을 간다 그러면 언제쯤 가실 수 있을까 전망이 되나? 지금 골프 하시는 분들은 뭐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이제 가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미지 선생님 같은 우리 연구자들, 우리 학계 연구자들은 언제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전망 중에 하나일까? 전망의 그 질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얹어드렸고 그래서 또 뭐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우리 공통의 과제로 탐구 과제로 남길 것도 앞으로 남기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김주영 선생님 좋은 내용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 내용 들으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도 이게 이제
그저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긴 했는데 혹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되면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그 전재성 교수님도 3가지 질문 주셨는데 어려운 질문은 이 전망에 관한 전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답변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성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신 이 세 손가락 사인에 대해서인데요. 사실은 제가 저도 이게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표현들이 그러니까 세 손가락 사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햄타로를 개사해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케이팝 이런 것들도 되게 활용이 되는데 이 미국 영화 헝거 게임이 사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4년 그때 그 쿠데타 때 한창 이게 태국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시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미얀마로 전파되고 있는 게 또 저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김주영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청년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또 능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에도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헝거 게임에서 세 손가락을 차용하기 시작한 그 비밀은 저도 잘 몰라서 혹시 나중에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그 아까 중국과의 그 김지영 교수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국과 조금 관계도 조금 생각을 해서 그 두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2014년 이후 이제 군사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밀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거의 다른 모든 국가가 조금 비난을 했는데 중국만은 사실상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뭐 뗄래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데 무역 상대국 1위국이죠 중국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조슈아 그리고 타나턴 사진을 같이 찍은 게 태국에서 굉장히 비판이 되었다. 작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도 이제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중국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반정부 시위의 주체인 청년들이 굉장히 반중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향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아까 김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전망에서 2가지를 같이 다루면 좋겠다. 일단 정부 차원의 대응, 태국 정부 차원의 대응. 그리고 아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군부, 그러니까 유혈 진압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태국이 이제 그렇게 될까 걱정되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태국 정부는 그 아까 여러 가지 10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뭐 왕실 개혁이라든지 의회 해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차원에서의 이 청년들 앞으로의 그 미래라고 하셨나요? 시민들의? 이제 지금까지 이제 태국에서 국왕에게 상징 이상의 역할을 부여해 왔는 지금까지 체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당 정치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로서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군주제 개혁은 반드시 사실 필요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 이미 이제 푸인퐁 국왕 치세 말기 때부터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부도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정이
되게 난항이 예상되는데 그렇지만 이번 그 청년층이 주도해서 왕실 개혁을 외친 거 이것은 이제 태국 정치 역사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큰 획을 그은 것만은 사실이다. 어, 질문들이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답이 너무 두서없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네네. 아까 잊어먹으신 질문 중에 네. 제가 지금 어쨌든 청년 세대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제한된 청년 세대만의 운동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014년 홍콩에서도 이제 한 79일 정도 그 센트럴을 점령하면서 이제 우산 운동이 있었고 이제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년에 국한된 참여로 인해서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 그 아주 잠깐 동안의 그 점거로 끝나버린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2019년의 홍콩 시위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이제 전 세대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굉장히 좀 장기화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위가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이런 입헌군주제, 완전한 입헌군주제로의 돌입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 속에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전에 레드 셔츠들이 이 운동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 레드 셔츠 측에서는 어쨌든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약간 다소 구분되는 그 청년 세대와 본인들의 그런 지향이 좀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사실 이들을 다 포함하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진영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일반 시민들이 다 이 운동 안에 들어와야 지속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청년 세대의 그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저희 그 다른 태국의 시민들을 노동자로 호명하면서 이제 청년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계층과의 연대를 천명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태국 현지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 일반 대중으로서의 확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망이라는 거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민희 선생님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네, 나가는 말쪽에 좀 더 네. 추가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2006년 쿠데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청년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이런 집회, 반정부 집회들이 사실 대규모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의 이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다만 지금 이제 탁신파라고 해야 되나요? 탁신파랑 조금 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탁신파 랑 청년 세대가 이게 약간 이게 청년 세대가 왕실 개혁을 아무래도 외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해도 아까 그 아나컴마이당 지금은 해당을 했지만 그 당은 왕실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외치고 근데 탁신파 정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약간 왕실 개혁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큰 것은 정당 정치로 가기 위한 이런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렇게 국민들도 이게 청년 세대를 넘어서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아까 그 김명선 전 인도네시아 대사님도 그 유사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위대의 왕실개혁 운동이 얼마나 일반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그 지방 선거가 있었죠. 태국에서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나콘 마이당의 이제 타나턴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전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거의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봤어도 이제 타나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대패의 원인이 이 왕실 개혁이라는 이런 이슈가 이제 사회 전반에 조금 이해되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전반에 봤을 때는 아직도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왕에 대한 이제 특히 풍통 국왕인데 그 경애,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직 그 이제 청년 세대 위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미지 선생님 감사드리고 토론해 주신 김주영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